자, 그 다음에 상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그, 이렇게 상계를 하면은 채권 총론이 이제 끝인데, 사실 그 채권자 대위 이후에 뭐 변제 이런 것도 있고, 대물 변제, 대물 변제, 물상 대위도 물상 대위는 아니구나. 그 물상 대위는 아닌 것 같고, 채권자 대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보증 채무도 있네요. 그죠? 보증 채무.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거 약간 암기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여기서 막, 엄청나게 어려워서 엄청나게 뭔가 수업을 들었는데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고 막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런 그 가운데 낀 요런 부분이 이제 또 별 막 4개, 5개짜리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음, 변제, 그죠? 그래서 이제 변제는 변제는 이제 무슨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규정이 몇 조죠? 이제 변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채권이 또 여러 개예요. 채권이 여러 개일 때 뭐 변제를 어떻게 하면 뭐부터 이제 채워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몇 조였지? 지금 제가 보는 책에는 제가 보는 책에는 어, 아, 변제 이익이구나. 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그 400 그죠? 477제 법정 변제 추능당.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시험에서 막 어렵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변호사 시험에는 안 나왔었는데 그 막 모의고사 같은데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행기 뭐 변제 이익 그다음에 채무 먼저 도래할 거 뭐 이런 거 막 따뜻하게 외우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 여기서 막 엄청난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판례가 있다거나 막 엄청난 그 이해가 요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돼요. 477조 법정 병제 준당. 자, 1, 2, 3, 4. 이행기 먼저 도래한 것부터 변제액 많은 것부터 이게 엄청난 이해를 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제 제가 채권자 취소, 채권자 대위, 상계 이런 거는 이제 엄청 어렵고 엄청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엄청 더더더 어려운 거예요. 물론 변제 이런 것도 어렵지만 그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했던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제가 강의를 안 한 것 중에 음, 뭐 이런 어떤 판례가 있는데 그런 거 이해를 못 하겠다. 어떤 주제에서 어떤 판례가 있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또 그런 거 찾아보고 왜 그럴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교수님은 뭐라고 평석하고 있는지 그런 거 찾아보면서 또 이거 만드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어떤 판례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그 이제 판례 이제 전문을 이제 찾아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을 찾아보면요. 거기 이제 쟁점이 되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가 뭐 예를 들어서 이행지체에 관한 판례일 수도 있지만 또 상계에 관한 판례일 수도 있고 거기 이제 쟁점이 뭐 상계에 관해서도 그 변호사가 상계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야 동시행 항변권도 주장하고 뭐 이것도 주장하고 이것도 주장하면은 거기에다가 쫙쫙쫙 다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가 이제 그 판례 중에서 막 이제 특정 이제 문구 그 판례가 뭐 상계에 관해서 살펴보건대 뭐 이런 취지에서 여기 이런 경우에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이 부분은 이런 대법원 뭐 무슨 2023 뭐
다 저저저고 이제 숫자 되어 있잖아요. 그 판례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판례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점을 이렇게 쪽 찝어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 찾아보고 또 논문도 찾아보고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지만 또 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아, 상계 어렵죠. 상계는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누구한테 가는지 요 자동 채권, 수동 채권은 그냥 외우세요.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얘한테 갖고 있는 거는 채권은 자동 채권이고 얘가 나한테 갖고 있는 거는 수동 채권이다. 그냥 이거는 내가 주체니까 자동이고 내가 채무자라서 이거를 갚아야 되니까 수동 채권이 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거는 자동 채권, 수동 채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딱딱 그 화살표가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얘가 갚아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게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계에서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는 이제 상계 적상이랑 상계 적상은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법조문에서 상계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나한테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여기 적어놨구나. 갑의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자동 채권이 되는 거고 나한테 을이 갖는 이 채권은 수동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상계 금지되는 경우에 496줄 이게 있거든요. 근데 고의 불법행위 채권, 그다음에 압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수동 채권, 압류 금지 채권, 수동 채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 이것도 이제 자, 이게 이제 상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뒤쪽에 이제 또 동시행 관계가 이제 또 나와가지고 좀 동시행 관계가 참 어디서 많이 튀어나오죠? 그 채권자 대리권에서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또 방금 봤던 채권 양도에서도 튀어나오고 이제 근데 왜냐면은 동시행 관계라는 거는 대부분의 계약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살표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예요. 서로 나는 너한테 이제 이런 권리가 있지만 상대방도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 채권 이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는 채권 양도, 채권자 대위권 이런 걸 논하고 있지만 항상 얘랑 붙어 다니는 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요 채권이 동시이행 항변이 되는 그런 채권으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어디서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이제 자주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계에서도 불행하게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이제 또 쟁점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튼 일단 수동 채권부터 먼저 볼게요. 자, 내가 빚지고 있는 게 수동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얘한테 지금 빚지고 있는 원인이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채권이면 안 된대요. 갑인데 을한테 사기 쳐가지고 을이 이제 사기 한 1,400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판결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불법행위 채권이 된단 말이에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이죠. 그거는 사기친 거는 고의잖아요. 예. 그래서 고의에 의한 그 불법행위로 내가 얘한테 빚을 진 게 이제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동 채권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 걸로 내 자동 채권 900만으로 상계하지 못한대요. 왜냐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음, 그러니까 판례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이 수동 채권을 이 내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너가 고의잖아. 고의 플러스 불법 행위면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야. 자, 그런 거면은 그 상계가 뭐가 다 필요 없고 그냥 직접 갚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 상계하면은 내가 원래 1,300만 원을 줘야 됐었는데 상계하면은 400만 원만 이제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그 뭐랄까 너의 불법 행위로 인한 얘의 손해는 1,300만 원이고 너의 불법 행위로 인한 그 뭐야 너의 그 그, 벌적인 의미죠. 징벌적 그건 좀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로서 얘가 갖게 되는 이 채권은 얘는 피해자잖아요. 고의 불법 행위면 거의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네가 뭐 상계든 뭐든 하지 말고 이 1,300만 원 직접 갚아라는 의미에서 요거 상계는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게 금지되는데 이거 왜 그럴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 얘한테 너 그 불법행위 게다가 고의잖아요. 고의 중과실은 안 됩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여야만 돼요. 고의에 의해서 그 손해를 발생시켰으면은 너도 얘 그 피눈물 나는 그 심정을 알고 1,300을 직접 이렇게 갚아라. 상계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의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아까 그대로예요. 그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채권 900만, 그 다음에 수동채권 1,300만. 근데 그러면은 을이 요 자동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고 을은 수동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예요. 아시겠죠? 아까랑 그림이 똑같아요. 여기 을이었어요. 을도 나한테 가지고 있을 때, 나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얘한테 갖고 있고 얘도 나한테 갖고 있을 때 그 상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이 수동채권의 채권자입니다. 자, 근데 을한테는 또 채권자 있어요. 을한테 뭐 그럴 수 있죠. 을도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을도 뭐 사업하다가 돈을 빌렸나 봐요. 그런데 얘가 요 제3층의 채권자가 요 채권 받을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압류라는 게 뭐냐면요. 압류는 얘가 뭐 A라고 할까요? 이 A라는 애가 얘한테 이제 받을 것이 있어. 이 받을 것은 이거죠. 근데 이거를 받는데 보니까 지금 요 받을 1,300만 원이 있네? 그럼 이거를 내가 묶어놔야지? 묶어놓고 내가 압류를 해서 이거 묶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묶어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얘네들 사이에 이 얘네들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야, 그 1,300만 원 그냥 나 안 받을게. 뭐 이렇게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이거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1,300만 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거를 묶어놓는 게 이제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묶어놨어요. 그럼 묶어놓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얘든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300만 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 원래는 이제 뭐 상계를 이제 상계가 아니라 이 얘네들끼리 이걸 어떻게 못하게 뭐 줄이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처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1,300만 원을 이제 묶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근데 나 저기 이거 묶어 놨었는데 근데 나 그 얘한테 어차피 900만 원 받을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퉁쳐가지고 400으로 합시다. 라고 과연 상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왜냐면은 원래 압류라는 것은 이거를 이제 증감시키지 못하고 요거를 이제 꽉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로 이거를 이제 묶어 놓은 그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무효화시키는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얘는 이거 1300만 묶어 놓으려고 여기 압류를 했는데 이 상계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4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럼 대체 압류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이제 이런 그 충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자, 어, 이거 있은 다음에 취득, 이게 먼저 있은 거예요. 압류를 먼저 한 다음에 얘가 이 채권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은 안 돼. 우리 아까 그 이제 뭐랑 그게 비슷하죠? 그 우리가 막 채권자 대위권에서도 채권 양도에서도 그다음에 뭐 통지 후의 사유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있듯이 이제 어떤 시점을 두고 이후에 얻은 걸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전까지는 뭐 이전까지 있었으면 가능, 이 전까지는 안 돼라는 게 뭐냐면요. 요 시점에서 뭐 채권자 통지든 압류든 뭐든 있었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그 뭐예요? 채권자 혹은 뭐 제3채권자 이 사람의 어떤 자기의 그 재산 보전을 위한 액션이 있었다는 것이고 야 그래 그럼 이 액션을 해서 그 뭐냐 이 액션을 했으면은 이 액션에도 그 뭐야 얘가 그 덕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 액션은 덕을 보고 이 액션에 따르는 어떤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션이 있은 뒤에 뭔가 니네들끼리 꿈지럭거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효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얘가 이 압류한 다음에 자동차권을 이제 취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 상계할 건데요라고 하는 것을 판례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왜 뭐야 얘는 얘 이 제3채권자는 뭐예요? 아 1300 내가 그 1300으로 파악하고 했는데 갑자기 400이 되어 버렸어. 왜냐? 압류 이후에 얘가 나타나가지고 지들끼리 그 뭐야 상계해가지고 400이 됐다고? 그래서 얘는 악동강 오리알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득해서를 상기할 수 없는데 자 근데 압류 전에 당연히 그 이후에 취득을 뭐예요? 채권을 그 이후에 이 자동 채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상기 못 하는데 압류 당시까지 그러면 압류 전에 다시 어? 자, 압류 전에 먼저 이 자동 채권이 있었고 플러스 아 먼저 이제 자동 채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압류를 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먼저 자동 채권이 있었고 이 얘의 그 얘의 압류 당시에 얘가 먼저 이 채무자가 이 채권을 이제 갚아야 되는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2022년 11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얘가 계속 이제 안 갖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3채권자가 압류를 한 겁니다. 압류한 시점은 2022년 12월 1일이죠. 그러면 요 그 날짜 차이를 봤을 때 물론 압류가 있었긴 하지만 지금 이 갑은 자기 변제기 이미 11월 얘보다 이 압류한 시점보다 자기 그 변제기가 더 빨랐고 요 시점에서 얘는 야, 나 상계할게 라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설령 이 당시에 야 우리 그 상계하자 그래서 그 우리 서로 까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뭐죠? 얘가 그 상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권리를 먼저 가졌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 먼저 변제기를 도래한 그 갑의 채권까지 이 상계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압류 당시까지 자동차권의 변제가 도래한 것이라면 상계가 가능하게 해줬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채권자가 압류 이후에 취득했으면 상계할 수 없다는 거랑 이거는 압류 당시까지 이거는 완전 다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완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계를 할 수 있냐 없냐의 그 결과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하면 또 나오네.
아, 얘가 먼저 이제 압류를 이제 한 상태에서 얘가 이걸 취득하면은 뭐예요? 이 채권자는 1300으로 인식했는데 얘가 이제 900만 원으로 갑자기 깎아버리면 이제 4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얘가 이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요거를 이제 상계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상계가 가능한 게 있대. 자, 어떤 거냐면요. 얘랑 얘랑 동시이행 항변의 관계에 있대. 그러면 이제 뭐 갑이랑 을이랑 이제 쌍무계약을 맺어서 이 서로에게 이제 채권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제 둘 다 생각해보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보통 내가 돈 줄 테니까 넌 뭘 줘라고 하면서 돈을 대가로 이제 뭔가를 이제 받는 구조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도 돈 받고 나도 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됐나 보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과 지금 이 채권에 이제 가압류를 한 거잖아요. 이 채권과 이 채권은 지금 쌍무계약에서 같이 발생해서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냐. 얘네들의 그 운명은 같은 거잖아요. 뭐 운명이 같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얘네들은 어쨌든 그 같은 갑과 을의 어떤 같은 계약에 의해서 그 쌍무 계약에 의해서 그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얘가 후에 이 채권이 후에 발생했든지 그 전에 발생했든지와 상관없이 얘네들은 원래 짝꿍인 운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는 특별히 이제 예외를 들어서 상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동시행 관계는 특별해. 특별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시행 관계가 채권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행 항변은 또 이거를 인정을 해주죠. 통지 이후의 사실인데도 그죠? 통지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행 항변권은 이제 좀 근데 이제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이 동시행 항변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 거 이행해 그래야지 내 거 이행해라는 어떤 그 이제 상대방의 그 청구에 대해서 내 채권을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같은 계약에서 기해졌고 같은 쌍무계약에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너의 채권과 나의 채권을 같은 쌍무계약에서 기한 건데 그러면은 그 네가 주장하든 이 제3 채권자가 주장을 하든지 간에 아무튼 결국에는 그 대위에서 주장하든지 뭐 압류를 해서 이거를 달라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거는 이 계약에서 그 발생한 거 아니니? 그러면은 이 계약에서 발생한 요 나의 그 대가적인 이것도 나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야지. 왜 제3자가 낀다고 나의 제3자가 압류를 한다 하거나 뭐 그 뭐냐 그 뭐였죠? 채권 양도를 뭐 통지를 했어. 그렇다는 사유만으로 내가 이 네가 청구하는 것의 대가인 내 채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면은 그 쌍무계약의 그 뭐야 쌍무계약에서 말하는 그 동시행 항변이라는 게 무색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무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판례가 아까 그 뭐죠 그 있죠 한계 같은 경우에도 이 제3 채권자가 지금 이 걸어놓은 이거는 이것의 대가가 이거라는 거죠. 만약에 얘네 둘이가 이제 동시행 관계라면은 그래서 얘의 대가를 이것의 대가로서 나는 이런 채권을 가지니까 그런데 얘네 둘이 알고 보니까 상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난 당연히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지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동시행 항변권만 나오면 이제 좀 머리가 아파요. 저도 이제 학생 때 얘는 뭐 또 나와가지고 뭐 이건 또 동시행 항변권이라 또 뭐 어떤 교과서는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파트에서는 동시행 항변이라도 뭐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일단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 나오면은 이거를 왜 동시행 항변이라고 해서 왜 예외를 인정해 줄까라고 이제 한번 궁금증이 생기죠. 생기는데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행할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어 아니야 아니지 지금 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네가 이행할 것에 대한 대가를 나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차원의 그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그 동시이행 항변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취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조금 이제 특별하게 취급받는 경향이 있고, 어, 채권자 대위 뭐 통지 이후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상계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통지한 이후에 뭐 한 이후에는 대항할 수 없다. 뭐 한 이후엔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동시 항변권은 뭐 어쩌고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문구들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또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은 아 이거는 좀 예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런데 이제 동시행 관계인데도 이 그런데도 인정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따로 모아서 그 몇 개 안 될 거잖아요. 오히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서 이제 예외를 인정해 줬는데 그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굉장히 이제 굉장히 더 희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계든 채권자 대위의 어떤 그 조문의 원칙이든 거기서의 이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하는 게 있다고? 라고 하면은 그건 더 희귀할 것이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서 보고 아 그래 그런 것을 이제 암기해 두고 나머지는 뭐 동시에 항변권이면 뭐 예외가 인정되겠거니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채권량도 하고 상계도 하고 상계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객관식으로는 이제 요것이 여기 요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례로서는 이 동시행 관계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사례로 나오는 거는 당연히 객관식으로 나오겠지만 이 이제 동시행 관계 이거를 사례로 이제 잘 이해를 해두고 그래서 어쨌든 한계도 조금 이제 어려운데 일단 그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화살표 오는 거는 수동채권. 왜냐 내가 수동적으로 갚아야 되거든. 내가 그리고 쟤한테 갖고 있는 거는 자동 채권이야. 왜 자동 채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암기하세요. 네, 그래서 한계 금지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객관식 위주로 하시고 이거는 이해를 잘 하시면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건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